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의료 현장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대통령실도 곧바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건지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먼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처음 밝힌 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한동훈 대표도 긴급 브리핑을 자처해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어 40분 뒤 대통령실의 환영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에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야당도 정부의 책임 추궁과는 별개라면서도 즉시 가동하자고 환영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몰두합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갈등만 이어졌던 여권 내부 조금 달라진 걸까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려 현장 붕괴가 초읽기란 위기감이 한 목소리를 내게 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전공의들만 입장 바꾸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할 법도 합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 지도부와 당대표, 대통령실로 이어진 오늘 입장 발표의 배경엔 당정의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만나 의대 증원 문제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원내 지도부와 조율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말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자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하며 당정 갈등까지 빚어졌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의료계가 합리적 추계를 들고 오는 게 먼저라며 원론적 주장을 반복해왔던 대통령실 입장에도 기류 변화가 읽힙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유연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처음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제안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여당이 던진 여야 의정 협의체, 이 공의 의료계로 넘어갔습니다. 의료계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겁니다. 의료계의 속내는 뭐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실효성을 가질지 사회정책부 임서인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기자, 협의체 제안 의료계는 받아들일까요? 내부 분위기 좀 취재했습니까? 네, 의대 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입장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기대감이 큰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찌됐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교수들의 입장이잖아요. 의료계는 그런데 교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이 있죠.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단일한 도출이 어려웠던 것도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을 들어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의사결정의 키를 주겠다는 거죠. 아직 이들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의료계는 당장 내년도 이 의대 증원부터 0으로 하자 이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쟁점, 난관 이렇게 될 거라고 보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 단체는 올해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2025학년도 정원 논의가 불가하다면 협의체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한 게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 겁니다.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실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저희가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짚어야 할 변수 또 하나 더 있네요. 여야 의정협의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참여도 전제로 하는 건데 의료계는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려고 합니까? 네, 사실 야당을 대하는 의료계의 시선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야당과 관계 설정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한 의협 핵심 관계자는 야당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로선 대통령실과 정부와의 관계 또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야당은 의료계처럼 내년도 증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입시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를 되돌리긴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했듯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년도 증원을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네, 일단 만나야지 무슨 문제 해결이 될 텐데 대화장으로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계엄설을 연일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번엔 충암고 출신들끼리 비밀 회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 장교들 중에서 고교 후배들만 따로 만났다는 건데 군 당국은 경찰 고위 간부를 포함해 다양한 고교 출신 여러 명이 참석한 공식 업무 일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건지 최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령부에서 충암고 출신 장교 3명과 4인 비밀 회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장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급 장교 2명이 모두 충암고 출신이라며 계엄 준비 의혹의 또 다른 근거로 삼은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당 대변인은 제2의 하나회를 꿈꾸는 충암파들이 안보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논평도 냈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 3월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공식 방문한 일정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 교류를 왜곡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여 명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만찬 일정이었을 뿐 4인의 별도 회동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충암고 출신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방첩사 간부들이 속이 불불 끓었다 그래요. 소외의식도 느끼고.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군은 해당 만찬이 방첩사 부대회관에서 참석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한 온라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기사가 야권발 기획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당사자들은 일제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속내가 뭔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보도를 계엄 의혹과 같은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음해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측 괴담 정치의 전형이자 이딴 거짓말로 신뢰를 잃은 늑대 소년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주요 취재원으로 인용된 AB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걸로 안다며 야권발 기획 기사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전원을 가지고 마치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 하는 거는 너무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오늘도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습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야권의 특검몰이가 결국 역풍으로 돌아올 거란 입장이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또 제기된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현직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재판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의 정당한 항변을 법원이 무슨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고 오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사건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임 전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주기 위해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을 조사한 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고 추궁했고요.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검찰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장동이 선거에 불리해 부인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유동규,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패밀리 아니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시장과 산하기관 팀장이 패밀리란 건 말이 안 된다며 어이가 없다는 듯 웃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 김 씨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씨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재판 도중 이 대표가 질문이 너무 길고 팩트도 틀렸다고 하자 검사는 묻는 말에 답하라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연 뒤 이르면 다음 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오늘 결론 내면서 곧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린 건지 먼저 권형석 기자 리포트 보시고 취재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의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수심위에는 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무혐의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도 최재형 목사가 부탁한 건 청탁이 아닌 민원이었고 선물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들은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최재형 목사의 30쪽 분량 의견서도 검토했습니다. 앞서 무혐의로 결론냈던 검찰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김 여사 논란 수그러들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조팀 김도영 기자에게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5시간 넘게 걸렸죠? 어떤 논의가 오간 겁니까? 네, 위원들은 검토 대상인 6개 혐의 가운데 주로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근거가 없는 반면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청탁을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위는 디올 파우치 등 최재형 목사가 건넨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 중 일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통일TV 관련 청탁은 선물 전달 후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진 점도 감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수심위는 심의 결과가 적혀있는 심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수사팀 주임검사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의 헬로윈 참사 사건 등에선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따랐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합병 승계 사건에선 수사 중단 권고를 받고도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수사팀 역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수심위와 다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수사팀 언제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수사팀이 수심위 의결에 대해서 며칠 이내에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이달 15일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도 소모적 논란을 없앤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보면 이틀에서 열흘 사이에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자, 수심위 결론에 대해서 야당 당연히 비판적이겠죠? 네, 수심위 결론이 알려지자마자 야당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김 여사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았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사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을 낸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전과 같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야권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술에 취한 20대가 몰던 외제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는 말기암 환자였는데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가는 차량이 없는 새벽 시간,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더니 오토바이를 치고도 그대로 달려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고급 외제차를 몬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도 기억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운전을 했고 사고 전후는 기억이 안 난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숨진 남성은 6개월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경남 거제에 혼자 살면서 배달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시합 3개월 남으셨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시합 인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동료들은 숨진 남성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꿋꿋이 배달 일을 했다며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주소를 알 리 없는 남성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섬뜩할까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이 스토킹을 막아달라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황당합니다.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는 답이 돌아왔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후 상황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갑니다. 계단에서 서성이며 택배 송장을 촬영하고 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피기도 합니다. 50대 여성 오모 씨 집에 이 남성이 찾아온 건 지난 6월 초. 여기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제가 그 공포감에. 오 씨는 매달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남은 돈을 빨리 다 갚으라며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위협을 느낀 오 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만약에 신고자가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기 집 도찰 들어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경찰 신고 한 달 뒤에도 남성은 오 씨의 집을 찾아왔고 직장에까지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불법 추심으로 받고 접근 금지 등 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매일 집 요 앞에만 나오는 것도 불안해서 스마트워치를 아직도 차고 다니거든요.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고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이화여대 졸업생 8만 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해킹됐습니다. 이화여대는 해외 IP를 통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졸업생들은 개인정보 악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공과 성적 등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통합정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해외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접근이 확인된 건 지난 3일. 이대 측은 차단 조치에 나섰지만 이틀 뒤인 어제 오전 11시쯤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1982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입학한 졸업생 8만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 22가지입니다. 역대 졸업생 25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에 게시를 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피해보신 분들에게는 다 연락이 메일로 갔습니다. 이대 졸업생 보호자의 주소와 연락처까지 유출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고 일단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것만도 되게 큰일이잖아요. 재학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재학생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고 비밀번호나 이런 거 수정한 친구들도 있었던. 학교 측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아내와 주말마다 골프를 쳐달라고 한다면 난감한 일일 텐데요. 상명하복 체계가 엄격한 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대체 왜 아내의 라운딩에 부하들을 동원한 건지, 골프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윤동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군에서 급식이나 군복과 같은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 A씨는
현역 해군대령 시절 평소 골프를 좋아하는 아내가 라운딩을 나갈 때 후배 보급장교들에게 함께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말에 군 골프장을 예약하기 위해선 현역 군인이 필요한데 자신이 가지도 않는 라운딩에 후배 장교들을 대신 동원한 겁니다. 감사원이 A씨 아내와 후배 장교들의 군 골프장 출입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른바 골프 사역 횟수는 수십 차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TV조선 취재진의 질문에 비용은 각자 나눠서 냈다고 해명했지만 군 내부에선 원치도 않는 골프 사역을 나갔는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게 더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가 해군시설 운영업체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와 별개로 수백만 원대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돼 군사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현역 해군대령으로 보급 창장을 지냈던 A씨는 현 정부 들어 전역한 뒤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보급 창장에 임명됐습니다. 해군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마약 거래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몇만 원씩 하는 일타 강사의 인터넷 강의 교재가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만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PDF 전자문서 수백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문제집과 일타 강사들이 만든 교재들을 복사한 파일입니다.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만든 6회분 수학 모의고사 세트입니다. 6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20만 명이나 되는데 특정 강사의 교재를 요청하면 곧바로 교재가 올라옵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은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은 교재비 부담을 덜었다며 반깁니다.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 주고 사는 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고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단마다 이제 절반 이상은. 하지만 인터넷 강의 교재나 참고서 등을 복사해 유포하거나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올리는 사람들은 이제 복제권 침해 그리고 또 전송을 했기 때문에 전송권이나 뭐 배포권 침해 다운받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으로서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해 논란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과거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가 인정돼서 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실형까지 산 이력으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수 진영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단일화가 이뤄지는 게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진보 진영 후보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낯익은 인사가 마이크를 잡고 공약을 밝힙니다. 식민지 근대화론류의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와 역사 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10여 년 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 수감되고 교육감직을 박탈당했지만 법원 탓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세계 유례 없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출마가 적절한지 논란이 일자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윤석열 정권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 내 후보들 사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선 보수 진영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예고했는데 경선 방식이나 일정 등을 놓고 아직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재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이 대폭 늘어났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없애고 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필수겠죠. 현장 점검해봤습니다. 충전소 200여 곳 가운데 화재 발생 시 효과를 낼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된 곳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충전 중인 차량들 사이로 소화기를 찾아봤지만 전기차 화재의 사실상 무용지물인 분말 소화기뿐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충전 중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럼 준비는 배워야 되겠죠. 안성휴게소엔 분말 소화기와 함께 D급 소화기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D급 소화기는 리튬 전용 소화기는 아니기 때문에 소화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흥휴게소로 가봤습니다. 다행히 리튬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인증 소화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전국에 총 205곳, 이 가운데 행안부 인증 소화기가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곳입니다. 나머지는 소화기가 없거나 있어도 배터리 화재 진압에 소용이 없는 D급 또는 분말 소화기뿐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쉽게 진화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큽니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대형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대책에서도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우 반값 행사가 열려 전국 마트가 북적였습니다. 도매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고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한우 판매 코너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가 평소보다 40% 저렴하다는 문구에 두세 팩씩 집어 담습니다. 세 팩 사도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봐봐요. 2만 원, 4천 원, 2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10만 원도 안 돼요. 진열하기 무섭게 팔려나가면서 재고를 채우는 직원들의 손길도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지금 10배 이상은 바쁜 것 같아요. 명절 시즌 치고는 되게 많이 최고로 바빴던 것 같아요, 이번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기 망설여졌던 한우 선물 세트도 절반 가격으로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한 세트에 1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가성비 한우 선물 세트 주문이 늘면서 전국으로 보낼 포장 물량이 수백 개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한우 농가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경기 둔화로 한우보다 저렴한 수입 소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한우 도매 가격은 3년 새 약 30%나 떨어졌습니다. 추석 명절 맞아서 우리 한우 농가들 돕는다. 건강에도 좋은 한우를 많이 소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우 많이 드셨으면. 한우 반값 세일은 오는 13일까지 전국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어집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한 잔에 1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커피 브랜드가 최근 국내에 들어와 화제입니다. 1910이라는 숫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커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설립된 지 5년 된 회사가 만든 커피 브랜드였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커피 매장. 사람들이 양손 가득 커피 제품을 구매해 나옵니다. 지난달 국내에 첫 매장을 연 바샤커피입니다. 제일 비싼 커피는 한 잔에 20만 원에 달할 만큼 초고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제품 겉면에 191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10년도에 시작된 그런 커피인 거예요. 1호점에 건물이 생긴 게 1910년. 하지만 바샤커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V3 고메그룹이 지난 2019년 시작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1910년부터라고 계속 기재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때 브랜드가 설립됐다고 이해를 했고, 근데 5년밖에 안 된 브랜드라고 알게 되었을 때는 속은 느낌이고.
V3 고메그룹은 국내에서 T브랜드 TWG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엔 1837이라는 숫자를 표기해 놨습니다. 싱가포르에 처음 차가 수입된 1837년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난 2008년 만들어진 16년 된 브랜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마케팅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것으로 해서 공정거래 저해성까지 인정되면은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 그다음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돼서 소비자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바샤커피 측은 모로코 왕국 국립박물관 재단에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며 1910년 궁전에 바샤커피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고별 회담이니만큼 여러 사안들이 거론됐고 의미 있는 합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두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만찬도 했다는데 지금도 계속 중입니까? 네, 청와대에서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은 조금 전 9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측하기 힘든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관계를, 기시다 총리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100분 동안 이어진 회담에서 그동안 이룬 협력 성과를 더욱 강화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 두 정상은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국민 철수를 돕는 재외국민 보호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공조 메시지도 나왔다고요? 네,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북러 밀착에 양국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자고 공감하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에 일본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가 미국 대선 최대 변수가 될 첫 TV 토론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난데없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했다는데 이유가 있겠죠? 변재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국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нее все хорошо. 이 말의 의미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You know, propaganda that's out there, especially kind of making fun of her infectious, expressive laughing. 다른 나라 대선과 관련한 이 같은 언급은 외교 관례를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he Kremlin itself that are bound and determined to try to change and influence the way Americans vote. 판세를 가를 첫 이벤트인 TV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는 토론 장소인 펜실베니아주로 이동해 준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토론에 자신 있다며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전략을 택했는데 새 정부기구 수장에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앉히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사전 투표는 현지 시간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가을을 앞두고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세계적인 디바가 나선 푸치니의 걸작부터 한강 노들섬에서 즐기는 야외 오페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장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극의 여주인공 토스카의 절절한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토스카가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페라계의 슈퍼스타인 안젤라 게오르기가 주인공 토스카 역할을 맡아 기대를 모았고, 한국 성악가로는 처음으로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페라의 성지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주역을 맡았던 임세경이 합류했습니다. It's one of the most beautiful opera. He knew about the melody and how to catch the public with short arias. 다음 달엔 가을밤 한강 노들섬에서 오페라 카르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2회째를 맞는 한강 노들섬 클래식 공연인데, 잘 알려진 오페라 카르멘과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난해에는 희극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와 발레 백조의 호수로 예매 시작 30여 초 만에 전석 매진을 이끌어냈습니다. 푸치니의 미완성 유작인 투란도트 역시 제작비 2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연에 이탈리아 현지 공연진이 내한해 직접 꾸민 무대까지 두 가지 다른 공연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연이은 오페라의 향연으로 연말이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I didn't, since you asked. You can fit right in. Everybody in is innocent. Didn't you know that? 레드와 조금 친해진 앤디가 묻습니다. And I told her, innocent. Only guilty man in Shawshank. 늙은 죄수 레드는 쇼생크 교도소의 현자입니다. 시인이 정신병원에 면회를 다녀오며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 알아달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 알아달라는 치정이다. 죄인이 결백을 우기는 것도 자기를 봐달라는 몸짓일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일수록 집요합니다. 그 정신승리의 안간힘을 절묘하게 꼬집은 비유가 있습니다. 정신의 공갈 젖꼭지, 셀프 가스라이팅이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명백한 물증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이 졸지에 몰역사, 비양심으로 매도당했죠.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면서 양심의 법정을 들먹였습니다. 대법 판결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불명예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12년 전 선거에서 사퇴해준 경쟁 후보에게 2억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선의의 부조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선의가 아니라 매수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대법 판결을 앞두고도 큰 소리 쳤습니다. 나를 처벌하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 위헌 소송까지 내자 헌법재판소가 꾸짖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 선거를 무용하게 만들어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뉘우치긴커녕 삿대질을 해대는 사람이 어린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겠답니다. 한술 더 떠 이번 선거를 극단적인 정치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3중 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다. 대통령 탄핵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귀가 있으면 알아들을 거다. 가뜩이나 정치판이 돼버린 교육감 직선제. 왜 뜯어 고쳐야 하는지를 이보다 절실하게 보여줄 순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명예도 없다는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인터넷 영어 사전 뜻풀이에 딱 한 줄이 뜹니다. 자기 최면, 자기 기만의 공갈 젖꼭지에 연민이 솟습니다. 이제 그만 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앵커 칼럼 오늘 그때 그 사람 광노현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공기가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내일 주말이자 본격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백로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다시 30도를 웃돌겠고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청주와 제주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강원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